지금 유럽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뭐 미국 뭐 그리고 아시아보다도 유럽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발발을 하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유럽이 가장 에너지를 갖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네. 또 그 EU 내에서도 또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천연가스가 전체 수입 중에 한 40% 정도, 41%를 갖다 러시아에서 받아들이고 수입을 해왔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주요국들이 대러 경제 제재하고 그러면서 뭐 했든 간에 러시아에서는 EU에 대해서 경제 제재 니네 안 풀면 우리 그럼 니네한테 뭐 가스 공급처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면 에너지 자원 갖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이제 발목이 잡히면서 네. EU한테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에너지 리스크를 갖다 지금 그쵸. 에너지 위기를 갖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동안 또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 또 갑자기 고인플레가 또 왔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EU 내에서의 어떤 그런 뭐 내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되고 위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어떤 사태 때문에 지금 EU 경제가 굉장히 많이 올해 들어서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주요 전문가들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러 그 경제 제재를 갖다 상당 기간은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종전이 된다고 해서 그럼 이제 다시 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갖다 수입하자 이런 건 아마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안 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EU로서는 그 에너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동안 뭐 최소한 내년 겨울까지도 또 이 에너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쉽지 뭐 그 종전하고는 상관없이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그 에너지 부분은 EU한테는 좀 뭔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만의 문제인가요? 에너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종전이 되고 나면 그래도 식품 같은 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또 굉장히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종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대륙 국가들,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 포함해서 뭐 겨울 되게 되면 굉장히 그 난방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은 추워지는 나라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전반적으로 또 이 가스를 갖다 제대로 공급을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EU 차원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회원국마다 또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비율이 다 다르겠죠. 네, 다르긴 한데 뭐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국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나라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래 가스 뭐 우리 끊어도 된다. 그럼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가스 사주면 안 된다. 끊어보자. 근데 뭐 독일을 비롯해서 그렇지 않은 나라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초반에만 하더라도 독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한 것 중에 하나도 워낙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그렇게 섣부르게 뭐 러시아 가스를 갖다가 수입을 하지 말자. 뭐 구입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에 들어가서 유로화 쓰면서 뭐 재정 막 방만하게 해서 그런 이제 남유럽 국가들 위기도 겪었고 이 EU의 부작용이 이 국가별로 사정이 다 다른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 움직이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점점 이렇게 안에서 갈등이 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 유럽 재정위기 터졌을 때 발발했을 때 특히 영미권의 이제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유로화는 이거는 태생이 잘못됐다. 태생이 잘못됐다. 네, 이거는 원래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독일, 프랑스처럼 굉장히 잘 사는 경쟁력도 갖고 있고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그 경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다르면 하나의 단일 통화를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환율이 등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경쟁력이 생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안 좋으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뭔가 수출 경쟁력을 갖고 또 잘 살 때는 또 환율이 또 강해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율 조정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이 유로화를 같이 쓰는 나라들이 워낙 이게 서로 한마디로 체급이 다르다 보니 이게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환충격을 좀 환율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통화 정책 갖다 제대로 못 쓰고 또 재정 정책도 이게 완전히 통합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나라들이 서로 체급이 다른 나라들이 어떤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반부터 이게 이런 나라들 섣불리 경제적으로 통합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영미권이었고, 그렇지만 이게 EU에서 EU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 배경에는 그렇겠죠. 두 번의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단순히 이걸 경제적인 어떤 논리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초반에 어떤 그런 그 이슈가 워낙 다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재정위기 때 그런 목소리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해체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뭐 그리스가 뭐 탈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는 탈퇴 안 하고 굉장히 지금 잘 유로 안에서 머물러 있고요. 오히려 이제 왜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네. 초반에 그리스가 탈퇴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의 통화를 다시 예전에 그리스 드라크마를 썼는데 네. 그 자체 통화를 갖다 다시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미 그때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막 겪고 있는데 그 그리스 통화가 나오자마자 인플레이션이 완전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가치가 거의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발행을 해봤자 그 그리스 화폐에 대한 어떤 수요도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재가 있으면 그리스가 원자재가 있으면 그걸 갖다 내다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자재보다는 그래도 원자재를 그렇게 내다 팔 수 있는 게 그렇게 그리스가 그 당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뭔가 환의 어떤 뭐 가격 정리를 갖고 뭔가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물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 국가가 아니라서 그런 차이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섣불리 그 유로화를 나가면 그나마 유로화 안이나 EU 안에 있을 때는 EU가 뭔가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이게 섣불리 나가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그냥 나 홀로 이제 이 전 세계를 갖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영국은 이제 뭐 브렉시트를 갖다 결정해서 나갔고요. 네, 그렇죠. 영국은 상황이 어때요? 짧게. 영국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더 안 좋아요? 네, 영국은 이게 또 브렉시트가 또 있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필은 고인플레 터지고 네. 코로나 오기 전부터도 원래 과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네. 수출입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네. 안 좋지 않겠냐 했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연결됐네요. 역의 이벤트가 워낙 많아서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거의 40년 내 최대 그 인플레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10%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보리스 존슨에서 그렇죠. 리즈 트러스 갔다가 또 수낙 총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지금 워낙 아까도 지금 유럽 주요국들이 다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리즈 트러스 바로 직전 총리가 감세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 성장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문제인데 감세 이러면서 막 파운드와 급락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그 총리가 교체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환율 변동하게 되면 이게 선진국의 변동폭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 이건 금융이 아니라 실물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실물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아마도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는 이제 분기별 성장률이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년 되면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국이 어떤 식으로 이 현재 경제 회복을 갖다 할 것인가 이거에 있어서는 또 지금 영국의 새로 출범한 정부가 안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